2020년 11월 10일 중국 잠수함 펀도자가 그 압력과 어둠의 공호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잠수함은 해저에 도달해 로봇팔을 뻗어 지구에서 가장 깊은 지점에 중국 국기를 꽂았습니다. 그곳은 챌린저 딥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마리아나 해구 깊숙이 수면 아래 35,900미등피트에 묻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워싱턴은 4년간 중국이 올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해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방금 한 일을 보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침묵이야말로 세상 가장 깊은 곳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태평양에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정부는 공개적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마리아나 해구는 단순히 호기심과 해양 생물학자들의 연구 대상이었고 너무 깊고 위험해 다른 중요성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게 겉으로 내세운 이야기였습니다. 해구가 가치 있는 이유는 깊이가 소리에 미치는 영향과 소리가 잠수함에 미치는 영향 때문입니다. 2026년 4월 기준으로 미 해구는 서태평양 해저 전역에서 기밀 지도 작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6년 이후로 유인 및 무인 임무를 수십 차례 해저까지 수행해왔습니다. 일본, 대한민국, 인도, 호주 모두 같은 해역에서 자체 심해 프로그램을 강화해왔습니다. 태평양의 모든 강대국들이 똑같이 작고 겉보기에는 중요하지 않은 해역에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2024년 현양확 06호라는 중국 연구선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배는 괌 서쪽 약 17,000제곱마일의 해저를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스위스보다 더 넓은 지역을 스캔하고 있었습니다. 이 배의 소나 장비는 해저 지도 작성이 아니라 음향 모델링용으로 제작됐습니다. 선박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동일 선박이 대만과 필리핀 사이 해역에서 작업 중이었습니다. 그곳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곳은 미국 잠수함이 태평양에서 남중국해로 이동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모든 정부는 이 작업이 군사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2026년 초에 그 움직임을 분석한 해군 전문가들은 다르게 말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어업권과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 목적은 훨씬 더 불길합니다. 마리아나 해구는 해저를 따라 1600마일에 걸친 흉터처럼 뻗어 있으며 지금도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1억 8천만 년 동안 한 지각판이 이곳에서 다른 지각판 아래로 미끄러져 들어가며 해저 깊은 곳에서 마찰을 일으켜 규모 8의 지진까지 발생시킬 정도로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심연 어딘가에는 챌린저 딥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곳은 지구에서 알려진 가장 낮은 지점입니다. 하지만 이 아래에 이런 깊은 함물 지형이 하나뿐인 것은 아닙니다. 괌 근처에는 세라나 딥이라는 또 다른 심연이 있으며 깊이는 35,000피트가 넘습니다. 여러 나라의 연구선들이 수년간 이 두 지점 위에서 작업해왔습니다. 그 아래에 도사린 것은 거의 살아남을 수 없을 만큼 위험합니다. 이곳 아래의 압력은 제곱인치당 약 16,000타운드에 달합니다. 이는 지금 여러분의 피부에 가해지는 대기압보다 1000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대략 8톤의 압력이 모든 제곱인치마다 짓누르고 있습니다. 현대식 티타늄 선체도 불과 몇 밀리미터라도 손상되면 1초도 안 되어 구겨질 것입니다. 물의 온도는 섭씨 1도에서 4도 사이로 거의 얼기 직전입니다. 이곳은 어둠에 휩싸여 있고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가혹한 장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정부가 이곳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해구는 태평양에서 벌어지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괌과 북마리아나 제도는 모두 미국령이며 북동쪽 약 200마일 거리에 있습니다. 이 섬들에는 하와이 서쪽에서 가장 많은 미국 군사 장비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괌은 태평양에 있는 또 다른 섬이 아닙니다. 괌은 지구상에서 가장 군사화가 심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섬 주변 해역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든 매우 면밀하게 감시됩니다. 앤더슨 공군기지가 그곳에 위치해 있으며 서태평양에서 미국의 중폭격기 전력인 B-1, B-2, B-51을 영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유일한 기지입니다. 불과 몇 마일 떨어진 곳에는 괌 해군기지가 있으며 이곳은 제15 잠수함 전대와 순환 배치되는 핵추진 공격 잠수함들의 본거지입니다. 2024년부터는 버지니아급 잠수함도 이 섬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펜타곤 내부에서는 괌을 창끝이라고 부릅니다. 매년 약 1,500회의 폭격기 임무가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출격합니다. 이 섬에는 막대한 연료 비축량과 대규모 탄약 저장고 그리고 몇 시간 만에 인도 태평양 전역에 미국의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충분한 화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병대는 2023년 1월에 섬에 캠프 블라스를 재가동했습니다.
이 기지는 이제 신속 대응 작전을 위해 5,000명의 해병대원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거의 70년 만에 전 세계 어디에서도 처음으로 건설된 새로운 해병대 기지입니다. 오직 괌 해군기지에서만 28개의 입주부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섬에서 이루어지는 군사활동은 매년 15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지역 경제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괌 옆의 심해에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군대가 매우 주목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죠. 소리가 정상적으로 전달되지 않는 곳입니다. 압력 변화, 온도 변화, 그리고 염분 농도는 소리 파동을 바닷속에서 이상하고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굴절시킵니다. 신호는 휘어지고 메아리는 흩어지며 소음은 한 방향으로 수천 마일을 이동하다가 다른 방향에서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특정 깊이에서는 소리가 해군이 소파 채널이라고 부르는 곳에 들어가는데 이 수침은 소음을 대양 전체에 걸쳐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군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그림자 구역, 즉 소리가 전혀 닿지 않는 곳입니다. 이런 그림자 구역의 숨은 잠수함은 사실상 사라진 것과 같습니다. 수상 소나나 항공기로도 찾을 수 없습니다. 다른 잠수함들도 마찬가지로 그림자 구역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표시된 지역 지도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그 잠수함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 지도는 태평양에서 가장 귀중한 군사 문서이며 미국은 수십 년에 걸쳐 비밀리에 그것을 완성했습니다. 그 지도는 미 해군 잠수함 함장들에게 정확히 어디에서 사라져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또한 적 잠수함들이 같은 방법을 시도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정확히 알려줍니다. 그 지도를 가진 해군은 모든 주도권을 쥐고 이 지역 수중 전투에서 누가 살고 죽는지 통제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1월 중국이 해저에 착륙했을 때 단순히 깃발을 꽂은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들이 방금 복제할 수 있게 된 건 그 지도에 얼마나 많은 부분이었을까요? 1960년 1월 23일 미국 해군 장교 돈 월시가 트리에스테라는 심해 잠수정에 탑승했습니다. 그와 함께한 사람은 스위스 엔지니어 자크 피카르였습니다. 그것은 지름이 6피트가 조금 넘는 비좁은 강철 구체였고 34,000갤런의 휘발유가 들어있는 거대한 탱크 아래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괌 해안에서 하강을 시작했고 천천히 태평양 아래의 어둠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하강하는데 거의 5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창문 밖에 생명체가 있었습니다. 생물 발광을 하는 생물들이 잠수정에 내려갈 때 유리창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29,500피트 지점에서 갑작스러운 쾅 하는 소리가 잠수정을 강타했습니다. 월시와 피카드는 무엇이 부서졌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수상선과의 교신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구조가 불가능한 지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선택지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계속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나중에 그 쾅 소리가 외부 입구 터널의 플렉시글라스 창문에서 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승무원 구획은 두꺼운 강철 해치 뒤에 있었고 다행히 버텼습니다. 그들은 해저에서 20분 머물렀습니다. 수면 위로 올라오자 전 세계는 해군에게 축하받는 두 탐험가를 보았습니다. 세상이 보지 못한 것은 바로 그날 잠수정에서 수집되어 기밀로 분류된 센서 판도값과 음향 데이터였습니다. 그 잠수는 프로젝트 넵튠이라고 알려진 기밀 임무 시리즈의 일부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과학 탐사였습니다. 실제로 미 해군은 그 해구를 하나의 음향 환경으로서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해군 연구국이 작전을 지휘했고 구축함 USS 루이스가 트리에스테와 함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수백 개의 작은 폭발물을 심연에 투하하고 그 반향이 어떻게 돌아오는지 측정했습니다. 각각의 폭발은 해구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것은 해저에서 가장 깊이 패인 지점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해구 내부에서 최초로 얻은 실제 음파 전파 데이터도 제공했습니다. 프로젝트 넵튠은 샌디에이고에 있는 해군 전자연구소에서 운영되었습니다. 프로젝트의 공식 목표에는 3가지가 나와 있었습니다. 수층을 통한 음속 측정, 심층의 온도와 염분 농도, 그리고 수중 음향 연구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특히 소스스라는 프로그램을 위한 지원이었습니다. 음향 감시 시스템은 1950년대 후반까지 이미 지구상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기밀 프로젝트 중 하나였습니다. 광대한 수중 마이크 네트워크가 대서양과 태평양 해저에 걸쳐 설치되어 조용히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초기 해군 문서에서 이 시스템의 암호명은 제저벨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트리에스테 임무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바로 그 심해층인 소파 채널을 이용해 작동했습니다. 이론적으로 2층에 갇힌 소리는 수천 마일을 지나도 약해지지 않고 전달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소련 잠수함이 미국 해역에 도달하기 훨씬 전에 이미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1950년대 후반까지 소수스는 양쪽 해저에 모두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육상에 있는 숙련된 운영자는 프로펠러의 음향 신호만으로도
개별 소련 잠수함을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 동안 소수스는 쿠바로 이동하는 잠수함들을 추적했으며 일부는 핵 어뢰를 탑재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로 인해 백악관은 위협에 대한 최초의 실시간 수중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1991년에야 공식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30년 동안 해군 외에는 아무도 이 시스템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트리에스테는 해군에게 첩보망조차 제공할 수 없었던 것을 주었습니다. 해군 내부에서 직접 측정한 데이터였으며 모두 실제로 그곳에 있었던 장비들에 의해 수집된 것이었습니다. 그 데이터는 기밀 자료로 분류되어 계속해서 쌓여만 갔습니다. 그 후 30년 동안 해군은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프로그램들을 통해 태평양 심해에 대한 파악을 계속 넓혀갔습니다. 자율 무인잠 수정, 원격 센서, 해저에 고정된 음향 배열 등 기술은 계속 발전했고 해저 지도는 점점 더 정밀해졌습니다. 냉전 말기에는 그림자 지대는 한 피트 단위까지 지도화되어 미국 잠수함 함장들이 사라질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들을 따라하려는 누군가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지도는 태평양에서 미국 잠수함의 우위에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이징도 그것을 갖고 싶다고 결정했습니다. 중국의 심해 프로그램은 2020년에 국기를 꽂으면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10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심해 잠수정은 자오롱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는 심해를 지배한다고 전해지는 신화 속의 홍수용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그 팀의 리더는 쉬치난으로 상하이 자오총대학교 조선해양건설공학과의 전직 교수였습니다. 그때까지 그는 중국의 작지만 성장하고 있는 잠수정 공학 분야에서 수십 년 동안 거의 전적으로 일해왔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 정부의 자금이 주로 해외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연구기관 네트워크에 흘러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시제품은 양쯔강 근처의 경락고에서 조립되었고 2009년까지 그 잠수정은 해상시험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오롱호는 2010년 5월부터 7월 사이 남중국해에서 첫 번째 본격적인 심해 탐사를 시작했습니다. 총 17번의 잠수가 있었고 각각의 잠수는 인간의 존재가 여전히 드물고 대부분 실험적인 영역까지 더 깊이 나아갔습니다. 초기 임무 중 가장 깊은 잠수는 12,300피트를 조금 넘었고 3명의 승무원이 탑승했습니다. 2011년 7월까지 이 잠수정은 이미 초기 시험 범위를 넘어섰고 북동 태평양에서 거의 16,600피트에 도달했습니다. 자오롱호의 로봇팔은 이전 잠수에서 남중국해 해저에 중국 국기를 꽂았습니다. 마리아나 해구 23,000피트 지점에도 또 다른 국기를 꽂았습니다. 그때도 이미 그 행동은 이 프로그램이 진정한 과학 목적이 아니라는 암시였습니다. 그 정도 자망 심도면 자오롱은 전 세계 바다의 약 99.8%에서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베이징은 소수국가 대열에 들어가게 됐죠. 그 전까지는 미국, 일본, 프랑스, 러시아만이 그 클럽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걸 지켜보는 누구에게나 중국이 연구 함대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건 분명했죠. 중국은 역량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수상함대, 우주 프로그램, 반도체 산업을 구축했던 방식과 똑같았습니다. 그 방법은 익숙한 것이었죠. 미국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연구하고 왜 그것이 효과적인지 파악합니다. 그리고 하나씩 플랫폼별로 해마다 그 격차를 좁혀나가는 거죠. 자오롱호는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16년에는 두 번째 세대 잠수정인 선하이 융시, 심해 용사라는 뜻과 등장했습니다. 이전 모델과 달리 이 잠수정은 거의 전적으로 국산 부품으로 제작되었으며 약 95%가 중국산이었습니다. 이 잠수정은 자오롱만큼 깊이 잠수하지는 못했지만 최대 작동 심도는 약 14,800피트였고 대신 다른 목적, 즉 장시간 운용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임무는 10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펀도자 역시 같은 해에 진소되었습니다. 세대가 거듭될수록 더 깊이 잠수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잠수정은 더 나은 장비를 탑재했고 모두가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의 필요에 더 긴밀히 맞춰졌습니다. 이 잠수정들은 이제 계층화된 함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딥시 워리어는 얕은 수심 작업을 담당합니다. 자오롱은 중간 깊이를 담당하고 펀도자는 해저까지 내려갑니다. 이 잠수정들 뒤에 있는 구조가 중요한 것입니다. 베이징은 이를 공개적으로 민군 융합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시진핑 주석 아래에서 과학연구와 국방 역량 사이의 전통적인 분리를 없애는 정책 방향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해양과학처럼 보이지만 의도적으로 그 이면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심해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국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기 전략입니다. 2016년 칭다오 해양과학 기술 국가실험실은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잠수함 학원과 협력했습니다. 함께 해양융합 연구에 중점을 둔 공동연구실을 설립했습니다. 이 연구실은 다렌농 소장이 운영했으며 그는 인민해방군 해군 과학자로서 평생을 수중전 연구에 바쳤습니다. 연구실의 연구원들은 민간용 수중 글라이더에 음향 센서를 장착했습니다. 과학 장비처럼 보이던 장비가 대잠전 도구로 변했습니다. 민군 융합이라는 표현이 해외에서 부담스러운 주목을 받기 시작하자 연구실은 공개 명칭만 바꿨고 연구는 계속 진행됐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장교들은 학술회의에서 심해 지도 제작과 잠수함의 은밀성을 공개적으로 연결짓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학술 논문들은 과학적, 군사적 용도를 모두 언급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심해 탐사를 군사적 용어로 여러 번 묘사했습니다. 워싱턴은 그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보기관에서는 펀도자호가 거의 35,800피트의 해저에 닿았을 때 아무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잠수정의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잠수함은 단순히 사진만 찍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잠수함에는 2개의 기계팔, 7대의 수중 카메라, 여러 개의 소나, 그리고 유압 드릴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완전한 음향 및 화학 센서 패키지도 있었습니다. 하강 장면이 구경 TV로 생중계되는 동안 그 장비들은 데이터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압력 측정값, 해류 벡터, 퇴적물 경로, 음속 측정값, 해수 시류 등 모든 데이터가 괌 남서쪽에서 가장 깊은 음향 통로가 접근하는 정확한 좌표에서 수집되었습니다. 챌린저 딥의 바닥에 도달한 유인잠 수정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트리에스테오 이후로 그 기록은 52년 동안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 할리우드 감독 제임스 카메론이 2012년 3월에 자신의 1인용 심해 잠수정 딥시 챌린저를 타고 35,700피트가 넘는 깊이까지 내려갔습니다. 2022년 중반까지 역사상 30명도 채 안 되는 사람들 이 해구의 바닥에 도달했으며 이는 달에 발을 디딘 사람들과 비슷한 숫자입니다. 베이징이 그 위치를 선택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해구 자체 때문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것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해저의 형태, 수층에서 수온층이 형성되는 방식, 심해의 지형이 만들어내는 음향 조건, 그리고 불과 200마일 떨어진 곳에는 괌이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합쳐져서 지구상에서 가장 전략적으로 가치 있는 해저 환경 중 하나를 이룹니다. 잠수함 작전을 계획하고 있다면 바로 이런 곳을 자세히 이해해야 합니다. 진짜 성과는 11월 28일에 펀도우자호가 모선으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60년 전 월시와 피카르가 했던 것처럼 테라바이트 분량의 음향 및 해양압 데이터였습니다. 군사작업을 과학으로 포장하는 방식을 처음 고안한 나라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워싱턴은 침묵을 지켰을까요? 간단히 말해 미국이 이 시스템의 실제 작동 방식을 드러내지 않고 대응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폭로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켰을 것입니다.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미국이 심해를 이해하는 방식은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가려진 채 형성되어 왔습니다. 겉으로는 민간 과학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기밀 수집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민감한 지역 근처에서 운영되는 모든 너머웨이의 탐사는 항상 그와 병행하는 별도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같은 해역, 같은 장비였지만 목적은 달랐습니다. 소서스에서 발전한 해저 감시 시스템은 냉전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완전히 인정받았습니다. 1991년까지 이 시스템은 대서양 해양학 시스템, 태평양 해양학 시스템처럼 의도적으로 중립적인 명칭들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역사 대부분 동안 심지어 이 시스템에서 직접 일하는 인원들조차도 군사 감시 임무의 일부라는 사실이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2026년에 그 네트워크의 남은 부분은 통합 해저 감시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 시스템은 소수의 시설과 선박에서 운영되며 대부분은 태평양에 위치해 있습니다. 2026년이 되면 이 지역을 순찰하는 전용 감시 선박은 손에 꼽을 정도로 남아 있습니다. 5척의 선박이 태평양에서 수마일 길이의 수중 청음기 어레이를 끌며 수면 아래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고정된 해저 센서들 사이에 빈틈을 메워 고정식 시스템이 놓치는 것들을 포착하는 것입니다. 지휘부 자체는 냉전 시절에 비해 훨씬 작아졌지만 각 플랫폼이 할 수 있는 일은 수십 배로 늘어났습니다. 워싱턴이 챌린저 딥에서의 중국 활동에 공개적으로 항의한다면 똑같은 질문이 자신들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미국이 1960년 이후로 그 해역에서 정확히 무엇을 해왔는가? 어떤 행정부도 그 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침묵이 은폐를 유지시켜줍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법입니다. 그 해구는 공해에 위치해 있습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의 어떤 조항도 심해저에 대한 군사적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조약도 한 국가가 그곳에서 활동하거나 지도를 만들거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이는 중국의 임무가 합법적이라는 뜻이고 미국의 작전 역시 완전히 합법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워싱턴이 챌린저 딥에서의 중국 활동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선례를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국제 해역에서의 심해 활동에 허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순간 그 기준이 미국의 시스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워싱턴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내면 침묵할 때보다 더 큰 대가를 치릅니다. 기술적으로 그 해군은 미국과 자유연합협정을 맺고 있는 작은 태평양 국가인 미크로네시아 연방의 해양구역 안에 속합니다. 2009년 워싱턴은 주변 해역을 마리아나 해구 해양국립기념물로 지정했습니다. 이 보호구역의 면적은 약 95,200평방마일로 영국 전체보다도 큽니다. 이 지정은 상업적 어업과 자원 채취를 금지하지만 과학적 조사, 심해 지도 작성, 자율 운용 무인 장비, 그리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군사와 연관된 해양학적 작업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무엇이 변했는지, 무엇이 사라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10년 동안 태평양에서 벌어질 해저 경쟁이 어떤 모습일지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점점 더 걱정이 커졌습니다. 주목을 받고 있는 선박 중 하나는 둥팡훅 3호라는 배입니다. 공식적으로 이 선박은 중국 해양대학교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과 2025년 동안 이 선박의 움직임은 학술 연구라기보다는 체계적인 정찰에 더 가까워 보였습니다. 이 선박은 대만과 괌 근처 해역에서 촘촘한 격자 무늬로 조사를 실시하며 해저를 정밀하게 지도화하기 위해 정밀하게 왕복하는 경로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또한 이 선박은 인도양의 전략적으로 중요한 구역을 반복적으로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로이터 통신은 태평양, 인도양, 북극해에서 활동한 42척의 중국 연구선의 5년간 활동을 추적한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9명의 해군전 전문가들이 그 이동 패턴을 검토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민간 과학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해군이 잠수함 작전을 앞두고 실시하는 조사 패턴이었습니다. 그 선단에 속한 일부 선박들은 애초에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을 위해 건조된 것이었습니다. 이 선박들은 나중에야 민간 운영자들에게 넘겨졌습니다. 샹양호급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 예시입니다. 2024년 1월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연구원들이 중국의 현역 연구선 64척을 조사했습니다. 그들 중 80% 이상이 군사적 연관성이나 이중용도 활동에 징후를 보였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2026년 3월 2일 미국 해군정보국 ONI 국장 마이크 브룩스 소장이 미중 경제안보 검토위원회에 출석해 이 변화를 이례적으로 직설적인 표현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해안조사 활동을 극적으로 확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전략적 우려라고 표현했습니다. 브룩스 소장은 이 데이터가 중국 해군에 세 가지를 동시에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들의 잠수함을 숨길 수 있는 지도, 우리의 잠수함을 찾을 수 있는 지도, 그리고 해저 센서나 무기를 설치할 수 있는 정확한 위치입니다. 그것은 2020년의 침묵이 숨기고 있던 것을 워싱턴이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무려 6년이나 늦은 일이었습니다. 같은 청문회에서 리처드 시브스 부제독은 중국이 현재 미국의 수중 우위를 약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은 잠수함 함대를 빠르게 현대화하고 있었고 대잠전 능력을 확장하며 해저 감지와 네트워크 감시 시스템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사집삼고 있었습니다. 세이프에 따르면 2040년까지 중국의 수중 전력이 태평양에서 미국의 해상 지배력을 실질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잠수함 전력은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은 60여 척의 잠수함을 운영하며 조선소 투자로 생산 능력이 2배 넘게 늘었습니다. 함대의 중심에는 장거리 작전을 위해 설계된 핵추진 공격 잠수함들이 있으며 이들은 중국 해안선을 훨씬 넘어 전력을 투사할 수 있도록 제작된 유도미사일 잠수함들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수량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주된 문제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디에서 작전을 펼칠 수 있느냐입니다. 베이징은 이 더 큰 계획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것은 투명한 바다라고 불립니다. 목표는 바다의 은폐성을 없애고 적 잠수함이 숨을 곳을 빼앗는 동시에 같은 음향적 이점을 중국 잠수함들에게는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시스템의 첫 요소들도 몇 년 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저장대학교는 해저 센서를 육상 처리 기지와 성공적으로 연결하여 지속적인 수중 감시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 후 2025년 8월 중국과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토크 근처에서 합동 해군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양국은 통시 시스템을 연결하고 추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점점 자동화된 수중 타격망처럼 보이는 시스템을 시험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심해 잠수함이 어디에서도 안전한 곳이 없도록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연구팀은 수중 청음기가 고장 나더라도 센서 네트워크가 스스로 경로를 재설정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표적 지정 체계는 일부가 파괴되더라도 계속 작동합니다. 이 센서들 중 상당수는 이제 군사용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국 해양대학교에서 발표된 일련의 학술 논문들은 순수한 과학 연구라기보다는 더 실질적인 작전 목적을 시사했습니다. 둥팡홍 3호를 운영하는 같은 기관이 루손 해협에서의 음향 센서 배치에 대한 상세한 연구도 발표했습니다. 이것들은 표면 측정이나 단기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논문들은 수년 동안 해저에 머물 수 있도록 설계된 신중하게 선택된 깊이에 설치된 장비들에 대해 설명했으며 이 장비들은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로이터는 별도로 워싱턴이 같은 해협을 조용히 강화해왔지만 그 목적은 반대로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양국 해군 모두 비슷한 이유로 반대편에서 하나의 관문 해역에 장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펀도 자호는 2020년 기록적인 잠수 이후에도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12개월 만에 28회 잠수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하이다오 1호로 알려진 무인 동반 시스템과 함께 운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해저를 자유롭게 이동해 조악한 잠수정이 못 가는 거리와 지형도 커버할 수 있습니다. 2024년까지 중국의 대규모 조사 함대는 서태평양 전역에서 수십만 평방마일에 달하는 해저를 지도화했습니다. 이 규모는 공개적으로 발표된 어떤 과학 프로그램과도 비교할 수 없으며 공개된 기록조차 전체 성과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 대부분은 기밀 서버 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제 해저에서는 군비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해 프로그램을 보유한 모든 태평양 강국들은 미국의 전방기지 타격권 안에서 수십억 달러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세 가지 다른 미래가 점점 하나로 모이고 있습니다. 각각의 미래는 지상 외교로는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위험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 현실로 보이지 않는 심해의 지정학적 경쟁이 결코 대중의 시야에 완전히 드러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워싱턴과 베이징은 해저 지도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무인 잠수정 한 대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태평양 전역의 음향 모델과 해저 지도를 더욱 정교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경쟁은 전통적인 의미의 영토를 두고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쟁은 누가 바다의 숨겨진 구조를 더 깊고 선명하게 멀리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사용 가능한 데이터의 모든 입방마일이 경쟁의 대상이 되는 우위로 바뀝니다. 대중은 대부분을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어느 쪽도 자신들이 무엇을 두고 싸우는지 설명할 의사가 없습니다. 두 번째, 미래는 양측의 군사 기획자들이 비공개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대만, 남중국해 또는 태평양의 다른 분쟁 지역에서 충돌이 발생한다면 핵무장 잠수함들은 반드시 이동해야 합니다. 그 전쟁에서 음향 지형 안에 있는 잠수함은 당분간 거의 표적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 밖에 있는 잠수함은 발사하기도 전에 추적당하고 격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존력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핵 억제의 계산법입니다. 즉, 1차 공격 이후에 무엇이 살아남고 무엇이 여전히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냉전 기간 대부분 동안 미국은 몇 달씩 자취를 감출 수 있는 탄도미사일 잠수함에 태평양 핵 억제력을 의존했습니다. 그 잠수함들을 찾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억제력이 작동했습니다. 잠수함이 탐지되는 순간 그 전략은 무너집니다. 베이징이 15년 동안 수집해온 데이터는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 분쟁이 발생하면 몇 시간 안에 유용하게 쓰입니다. 동맹국 해군들도 같은 상황을 지켜보며 각자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일본, 호주, 영국은 오커스 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캔버라가 핵 추진 공격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한 결정은 2021년에 발표되었고 2023년까지 추진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현대화와 억제력 강화에 관한 것이지만 내심으로는 태평양에서의 수중 우위가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인식한 것입니다. 한때 공세적 해상 감시로 비칠 수 있는 어떤 조치도 피하던 일본 정책 이반자들이
이제는 공개적으로 확장된 음향 감지 능력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정치적으로 상상할 수 없었던 장비들이 이제는 필수 인프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동맹국 정부들은 경고 신호를 감지하고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아무도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제 바다의 모든 깊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영토 바로 옆 해저에 장기가 머무를 수 있는 수중 드론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도 국제 해저에서 무엇이 적대 행위로 간주되는지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습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기밀 장비가 자국의 전진 군사기지 옆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더라도 심해에만 적용되는 교전 규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사상 가장 비슷했던 사례는 냉전 초기에 있었던 정찰 비행을 둘러싼 복잡한 대치 상황이었습니다. 1960년 소련 상공에서 게리 파워스의 U-2 정찰기가 격추된 사건은 양측 모두가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는 암묵적인 규칙을 만들도록 강요했습니다. 아직까지는 해저에서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이를 관리할 합의된 규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쟁은 곡기꽃기나 기록적인 잠수와 같은 눈에 보이는 이정표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확인하기 더 어려운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센서들, 서로 통신할 수 있는 네트워크,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수면 위로 올라와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교란하거나 공격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바다의 그 층위를 지배하는 쪽은 단순히 해상 운송로나 항공 통로 이상의 것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들은 잠수함 전쟁의 미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사실 마리아나 해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워싱턴과 베이징이 실제로 경쟁하고 있는 곳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26년 초 대부분의 뉴스는 대만, 반도체 통제, 관세, 그리고 남중국해의 섬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의 상당 부분은 훨씬 덜 눈에 띄는 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챌린저 딥은 그 경쟁의 가장 극단적인 예이지만 유일한 예는 아닙니다.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약 99%가 해저 광섬유 케이블을 통해 이동합니다. 600개가 넘는 개별 케이블이 전 세계 해저를 가로지르며 매일 거의 10조 달러에 달하는 금융거래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손이 닿을 만큼 얕은 바닷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것들이 얼마나 취약한지 목격한 바 있습니다. 2022년 9월 발트해에서 발생한 노르드스트림 파이프라인 공격은 주요 해저 파이프와 케이블이 즉각적인 책임 추궁 없이도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2023년 이후 발트해와 대만 주변에서 발생한 케이블 절단 사건들도 같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제 해저 보안을 자체 임무 영역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바다는 지구 표면의 71%를 차지합니다. 그 해저 대부분은 군사 등급의 정밀도로 지도화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태평양, 인도양, 북극해 전역에 걸쳐 42척의 연구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저에는 수백 개의 센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소규모 국가들이 항만과 도로 건설을 대가로 베이징이 자국 해역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해군 연구청과 DARPA를 통해 이에 맞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점점 더 많은 대형 무인 잠수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네이크헤드와 오르카 같은 프로그램들은 몇 달씩 독자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오르카가 그중 가장 큽니다. 보인이 미 해군을 위해 제작한 첫 번째 시제품은 2023년 12월에 인도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략 스쿨버스 크기이며 완전히 수중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오르카는 한 번의 임무에서 최대 6,500 해리까지 이동할 수 있어 태평양 전체를 횡단하기에 충분합니다. 프로토타입이 그 능력을 입증한 후 해군은 추가 기책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여 이 개념을 단일 실험 플랫폼을 넘어 확장했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무인 수중 차량의 유사한 생태계가 훨씬 더 대규모로 여러 프로그램과 기관에 걸쳐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이번 경쟁 단계에서 결정적인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제 더 이상 조잡한 잠수함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이제 무인 시스템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작동할 수 있고 센서 범위를 확장하며 수중 환경을 지속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네트워크화된 플랫폼입니다. 칭다오의 이름을 바꾼 합동연구소의 중국 연구원들은 음향 글라이더를 대잠수함전 도구로 개조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자체에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달라진 점은 그것이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해군은 이 경쟁에서 가장 깊고 가장 가치 있는 단일 지점입니다. 누가 더 나은 음향 지도를 만들든 그 사람은 핵 잠수함이 선제 공격 후에 보복할 수 있을 만큼 오래 생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해상 억제력의 핵심입니다. 양측 모두 자신의 잠수함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전쟁은 제한된 범위에 머뭅니다. 한쪽이 그것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되면 전체 균형이 바뀝니다. 2020년 11월, 은경쟁이 여전히 과학으로 설명될 수 있었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그 깃발은 발견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변화의 신호였습니다. 그 시점부터 진짜 경쟁은 누가 바닥에 먼저 도달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명확하게 보고 먼저 행동하느냐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누구도 실수할 여유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길 바랍니다. 이런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음 웹팩에서 뵙겠습니다.